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 궂은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부터 또 좋지가 못합니다. 잔뜩 흐려 있고요. 거래소는 다시 2,4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300선 아래로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2,300선 아래에서 2,290선까지도 현재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투심 많이 악화됐고요. 투매 현상도 조금씩 보이면서 오후장 들어서 쉽지 않은 장세에 더욱더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좋지 못한데요.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면 제약, 바이오, 일부 대형주들 그리고 금융주 정도를 제외하면 오르는 종목 찾기 거의 어렵고요. 코스닥 역시 종목별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목별로 오르는 종목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늘 시장 좋지 못합니다. 원인은 또다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입니다. 특히나 맞불 작전으로 미중 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양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유럽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 그리고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얘기까지 나오면서 점입 가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장에 대한 증시 전망들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한마디로 관세 포탄 가능성을 재차 위협하며 이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캐나다, 멕시코와 벌이고 있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언급하며 나온 것으로 자동차가 관세를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항목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로 풀이드는 가운데 이런 관세 폭탄이 미 국내에서의 더 많은 생산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6일부터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의 25%의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며 미국 및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중 당국은 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25% 추가 관세 부과가 강행되자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포드, BMW, 다임러 등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실상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이행 기업에 대해 6월간 처벌을 하지 않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오늘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은 근무 형태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일 멕시코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브라도르가 당선된다면 부정부패와 폭력, 불평등의 염증이 난 멕시코 민심은 89년 만에 보수우파에서 중도 좌파로 정권을 교체하게 되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와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말씀드린 대로 2290선까지도 현재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낙폭이 꽤나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상징적인 의미 2300선이 장중에 계속해서 무너져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325포인트 출발을 했고요. 2382포인트대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2300선을 향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한데 힘이 좀 많이 붙이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은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전환의 강도가 약하고요. 오늘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2,972억 원.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일정선을 터치하니까 바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1,342억 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투신 연기금 모두 다 매도 포지션이고요. 개인이 2,272억 원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빠집니다. 일단은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대 각각 낙폭이 기록되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씩 상승하는 게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포스코 낙폭 큽니다. 현대차도 연중 저점까지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수입차에 대한 관세 폭탄 얘기 나오면서 현대차도 역시나 빠져내려갑니다. 현대차는 파업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75만 원 힘겹게 지지받고 있고요. LG화학도 빠집니다. KB금융 오늘 금융주만 선방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LG생활건강 그중에 유일하게 지금 1% 상승하고요. 삼성물산도 빠집니다. 신한지주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빠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어느새 2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800선 위협받습니다. 805.53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왔네요. 1.55%나 급락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에 819포인트 출발해서 801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805선까지는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한 1시, 2시 사이에 급락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는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금융투자는 팔고요. 투신, 연기금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 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주체만큼은 거래소 시장과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이 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수가 연중 저점 부근까지 다시 하회하자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투자 주체들 가운데 개인은 저점이다. 지금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는 올라가는데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집니다. CJNM은 아직까지 합병 관련해서 거래 정지 상태고요. 바이로메드가 2.72% 빠집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면 HLB가 오늘 5% 급락 나면서 9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64%, 나노스도 1.39%, 셀트리온 제약도 0.55% 조정받습니다. 펄어비스만 유일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포스코캠텍 2.27%, 카카오멜론, 휴젤 세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롱테 슈젠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했고요. 컴투스도 0.6% 빠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올라가면서 1120원대 부근까지 갑니다. 1117원 60전대까지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 2300선 잘 지키나 했는데 결국엔 무너졌고요. 지금 회복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0선 회복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적인 대매매 악재로 인해서 코스피가 레벨 다운 되었고, 오늘 장중 흐름에 있어서도 중국 PMI가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들이 좀 시장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악재들보다는, 그러니까 실체가 강하게 나타나는 악재들보다는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리스크 지표가 고점권까지 올라오면서 작은 뉴스 그리고 이슈만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 심리 그리고 리스크 민감도가 정점권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불안한 만큼 반전의 시점도 멀리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코스피 2300포인트가 하향 이탈에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금융투자, 연기금, 국가지자체, 사모펀드 쪽에서 대량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밀려나는 상황인데요. 확정실적 기준 PBR 1배가 코스피 2300선임을 감안해봤을 때 여기서 좀 레벨이 더 떨어지기보다는 23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좀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력 테스트 이후 반등 시도를 좀 더 가시화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다소 극도의 투자심리 위축에
미국에 따른 언더시즌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지수대가 시장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왜 이런 것이냐 또 따져보면 같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인데 이 전개 상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 트리거가 된 것을 보면은 6월 14일, 15일 발표되었던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부가 발효 시점을 말하고 품목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7월 6일 미국이 중국 수입품 한 34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중국도 바로 맞받아치면서 7월 6일 날 미국 수입품에 대한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말했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것들 현실화된 것들 아니면은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굉장히 격화된 코멘트와 그리고 대응에 따라서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언급했던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같은 것들은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보다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돼가는 것보다는 7월 6일 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미중 간의 협상의 여지를 높여가기 위한 협상의 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 중국 두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국가들 간의 무역 분쟁이 좀 더 격화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고 EU나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이미 미국 쪽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하반기에는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6월 중순 이후 글로벌 그리고 코스피 레벨 다운의 중심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을 둘러싼 설전은 아마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지수 되돌림 과정을 만들 수 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지 궁금한데요. 이럴 때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코스피 2300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2300선에서 지수 흐름은 2,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한 타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대외 부담도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한 지수대임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 같은 악재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점차 바닥을 다져나가고 악재에 대한 악재에 좀 둔감해지고 2, 4분기 실적 시즌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2, 4분기 그리고 하반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업종으로 중국 소비주가 있습니다. IT 중에서는 IT 하드웨어, IT 가전이 있고요. 중국 소비주 중에서 호텔 레저,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 2, 4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 모멘텀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 업종을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단기 반등 국면에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의 전략들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여쭤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어려운 것부터 여쭤보고 출발을 할게요. 예, 미국 근원 PC 가격 지수 6년 만에 연간 2%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거. 결국에는 이러다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이 금리 인상 속도부터 해서 조절이 될 것이라고 소장님 보십니까?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산출되는 PC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PC 근원 물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갑자기 잠시 뒤에 하죠. 예. 어쨌거나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토록 노래를 불렀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D의 공포. 네. 우리가 디플레이션의 공포였지 않습니까? 주가 빠져, 부동산 빠져, 무슨 뭐 자산 가격들 다 빠지는 그걸 갖다가 이제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라고 해서 막 국채를 사들이고 유럽 같은 경우 회사채도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풀어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돈을 그렇게 풀었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익숙한 7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21세기 초반까지 우리가 늘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그 논리에 따르면은 지금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늘 언제 저렇게 뭐 PC 기준이 되었건 CPI 기준이 되었건 물가 2% 오르는 세상이 오겠나 했는데 마침 이제 조달은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뭐 금리를 또 급하게 올리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이미 우리가 짚어봤던시피 5월이었나요? 그 성명서의 시메트릭 대칭적 어느 정도 디플레이션 상황에 오래 머물렀고 저금리가 상당 기간 이렇게 머물렀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된다 하더라도 그 또한 대칭적으로 어느 정도 좀 용인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연준이 뭐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런 식의 논리는 지금 들이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생각하고 오히려 간밤에 있었던 22가 무슨 뭐 연준처럼 앞으로 내년에 가서는 만기 돌아오는 단기국채 만기 돌아와서 상환받는 그 돈으로 장기국채를 좀 더 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죠. 옛날 연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22는 아직도 그 어떤 완화적 돈 푸는 뭐 이런 쪽에서 못 헤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올랐다고 해서 금리를 갖다 더 올릴까 보다도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 내지는 향도 역할을 하기도 하는 우리 코스피인데요. 어떨 때 보면 미국보다 더 빠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200일선이 무너진 것도 미국은 아직도 다우 같은 경우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일선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진 지 이따가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만 아니 보시죠 뭐. 다우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는 일간 차트 보시면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이 상황이라서 지난주에 약간 위험스러운 국면도 있었으면 아직은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0일선을 갖다가 해보면 우리 서울에서는 보통 251선이라서 여러분들이 HTS 보시는 이렇게 이동평균선 차트는 보통 요거 조금 내려와 있어서 이 가격대 하단에 걸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200일선을 전환해서 보면 우리는 미국보다 더 빨리 이동평균선 수렴 이후에 확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 더 빨리 올릴까 보다도 만약에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패가 꼬여가지고 말이죠. 뉴욕 증시마저 우리 코스피 같은 저런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면은 연준 뭐 점도표로 뭐 금년에 2번 더 올리네, 내년에 3번 올리네. 이게 또 없던 얘기가 될지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뭐 정확한 표현을 구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애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보다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봐야 되고 PCE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다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다. 뭐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이 표현이죠.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막 최근에 유가도 오르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2% 정도에 도달할 수는 있는 뭐 그런 국면이죠. 패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패는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던 7월 6일에 뭐 양국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러네요. 벌써 그렇게 됐는데 뭐 진짜 치고받고 할 것이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수입차 관세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뭐 나프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나프타 쪽 살펴보면은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에 89년 만에 소위 얘기하면 레프트윙이죠. 좌파 정부가 탄생을 했다. 염증이 나서 이런 것까지 지금 변수로 다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합적으로 지금 악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이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일단 뭐 멕시코는 어때요? 멕시코 앞으로 좀 더 이제 살펴보고 공부해야겠지만 만만치 않은 선수가 대통령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 거죠. 당신이 똘끼 충만하냐? 오늘 제가 이거 방송에 안 어울리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나도 똘끼라면 나도 한몫해. 이런 이제 나라들끼리 바로 미국하고 멕시코가 국경을 맞대고 붙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을 전부 쓰레기 취급하고 있죠. 장벽 친다 그랬잖아요. 네, 장벽 치고 있고 뭐 죄다 마약범들이고 강간범들이고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게 만만치 않게 하는데 여기 이번에 대통령 된 여기도 당장 멕시코의 그 어떤 고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그 병폐라고 할까요? 그걸 고쳐 나가려면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개혁이 필요한데 예. 그걸 갖다가 과연 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저 멕시코의 그 오래된 그걸 갖다가 그 깨고 할 수 있을지 오히려 괜히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문제는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지금 약간 당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할리 데이비슨에 이어서 인디안 모터사이클인가요? 그것도 상당히 꽤 하이 브랜드인데 예. 여기마저도 해외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GM에서 제동 걸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GM이 작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지간한 자동차에 $6,000 이상 비용이 더 든다. 한 600~700만 원 더 비싸진다 생각해 보세요. 안 사죠. 안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 지금 폐가 꼬였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 부동산 업계에서 해왔던 이 예술의 경지에 이런 협상 기술 한번 세게 부르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만둬라 치워버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통했거든요. 그러다가 빚내서 일단 자기가 한번 자빠져서 파산 내고 그거 자기 거 만들고 예. 오죽하면 스스로가 king of debt 부채 왕이라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를 이루어왔는 사람인데 그 방식으로 지금 세계 경제에 즉 전 세계와 맞닥뜨리는데 이때까지 상대해왔던 적들처럼 알아서 기어주지 않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심지어 EU는 EU대로 이렇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 와중에 심지어 오늘 또 나왔던 기사는 에스토니아 저 발트에 연한 그 에스토니아 대사가 뭐 한 30년 넘게 이렇게 외교관 생활만 해온 사람이고 대통령만 6명을 모셨다는데 나 동맹들을 욕을 하고 어쨌거나 나 트럼프 밑에서는 일 못하겠다고 스스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업들, 관료들 특히 국무부 미국의 국무부는 외교 전 세계 미국의 외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국제 질서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죠? 예, 담당하고 있는 거기인데 거기서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그만뒀습니다. 60%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려서 그만둔 것도 있겠지만 자발적인 사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렇게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과연 자신의 단단한 지지층인 러스트벨트의 레드넥 예. 이제 막 백인 노동자들 보면 이렇게 햇볕에 쬐이다 보면은 살갗은 하얀데 여기가 빨개지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쪽이나 중서부 지역의 농민들 이미 농민들 불만은 고조에 달했거든요. 뭐 콩값 막 작황이 좋은 데도 있는 데다가 막 중국에서 관세 때리고 이러겠다고 하니 덜 사겠다고 하니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당황스러운 옆에 지금 자료 화면 나오네요. 예. 오죽 했으면은 저 폴 라이언 누가 봐도 차기 미국 대통령감으로 1순위인 저기가 정계를 떠났겠습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표정은 여유 있어 보입니다만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은 안 통하네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 이거 어쩌지? 이거 다 덤비네. 예. 그런다고 해서 이미 미국 기업들이 먼저 백기를 들었고요. 여기서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고 하니 그건 그야말로 뭐죠? 자신이 이제 완전 백기를 드는 거고 그래서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제가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그러니 저거예요. 바둑을 떠도 대마 다 잡자고 뜨는 줄바둑 쭉쭉쭉 하면서 한 돌 한 30~40개를 한꺼번에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뜨는 바둑들은 옆에서 보면서 다들 코웃음을 치죠. 하수들이라고. 우리가 아는 정말 바둑의 고수들은 어떠나요? 그 한두 집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에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면서 교묘하게 그렇게 서로 양보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저 하수 바둑을 뜨다가 자기가 이제 불개성으로 가겠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불개표로 갈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치적인 측면, 국제
국제 역학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측면에서나 경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나 이번에 조금 트럼프 대통령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걸 갖다가 미국 증시가 프라이싱을 제대로 시작하면은 우리 코스피 같은 차트가 나오겠죠. 일단은 지금 조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꼬인다 싶은 네. 전국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게 뭐 줄사퇴하고 있고요. 네. 뭐 이른바 뭐 우방국이었던 나라들도 계속해서 지금 등을 돌리면서 지금 EU도 덤비고 있잖아요. 예, 어젯밤에 예, 보니까 성명서 그런 드라기가. 상황이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사실 않을 것 아베 총리도 버려졌어요. 같아요. 누가 먼저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의 미국채 보유 현황을 보면은 예. 금년 들어서 중국보다도 일본이 더 많이 팔아제끼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예. 뭐 공치면서 이렇게 뭐 스코어 조절하고 뭐 벙커에서 자빠지고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채를 팔았다는 네. 건 사실 이제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고 그 나라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해보겠다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꽤나 일본을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보면서 느끼잖아요. 어떤 동맹국 오랜 우방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춘 예. 국가 지도자 간의 어떤 모임이라기보다는 항상 트럼프는 하수 취급했죠. 그쵸. 누구와 정상회담을 하다가도 그 버릇 고친 게 이번에 마크롱이긴 합니다만. 예. 마크롱이 세게 나갔죠. 네. 예,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한 가지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거 하고 이제 국내 그 시장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 부과하는 부분 좀 어떻게 딜을 잘 했잖아요. 네. 차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미지수인가요 아직? 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우리 정부의 또 실력일 테고. 예. 과연 뭐 그런 식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글쎄요, 뭐, 한반도 정세도 엮여 있고 해서 미국의 또 대응도 궁금하고, 그걸 예. 확인해 보시죠. 예. 그리고 이제 7월 6일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조금 빨리 이렇게 네네네. 이야기를 진행해 왔는데, 7월 6일에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게 중국과 미국 간에 진짜 관세 이만큼 부과할 거냐, 소위 말해서 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서로. 그게 7월 6일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고, 뭐 빅 네. 이벤트들이 상존하는데, 예. 일단은 물밑 협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7월 5일 전에 극적인 딜이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한다면은 시장의 하락은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일단 예. 증시의 하락은 멈출 수 있을 재료이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카드판에서도, 노름판에서도 블러핑은, 뻥카는 처음에는 몇 번은 통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뭐냐 하면 상대가 이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지간하면 다 읽혀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눈꺼풀이 떨리거나 호흡이 가빨라지거나 물을 마시거나 꼭 뻥카를 칠 때 보면 예. 어쩔 수 없는 그게 있는데 이미 트럼프는 뻥카라는 모든 걸 일단 뻥카로 한번 질러놓고 한번 보겠다는 거. 예. 판에서 상대방 일단 좀 패가 후달리는 쪽 죽여놓고 자기가 먹겠다는 그런 카드를 치는데 이게 지금 읽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와서 그렇게 해봐야 그것을 하락을 갖다 멈추는 정도일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다시 상승으로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은 안 된다는 것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 일단은 때리고 가야 될 겁니다.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서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지금 조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렇게 점점 더 빠져드는 옛날 우리 타잔 같은 영화에서 봤던 그 늪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진퇴양난이어서 더욱더 세게 말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도 보고 대책 있어요. 없이 멀리 들어왔어요. 예, 막 질렀다고 표현을 하죠. 네, 질러버렸어요. 실적 관련해서 이제 국내 시장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 LG전자 사실 뭐 반도체 호황인 건 다들 알고 있고요. 네.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봐서 국내 증시가 다시 반등하거나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고 환율도 지금 문제고 유가도 문제고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 게 지금 맞을까요? 일단 물러서 있을까요? 벌써 지금 2286이죠. 예, 2290도 무너졌어요. 네. 예. 제가 그때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80은 봐야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네네. 기술적인 전망이었습니다. 뭐 우리 코스피 차트 여기서 보시면은 그 부분은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여기 2011년 여기 왼쪽이 2017년 4월입니다만 예.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찍어 보십시오. 어지간한 HTS 다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네. 즉 2016년 11월 저점, 즉 그때부터 우리가 쫙 바스피 탈피라고 했던 그 이번 랠리에 예. 피보나치를 한번 꺼 보십시오. 피보나치를 꺼 보신다면은 그 상승폭의 절반이 2280입니다. 이거 오늘 마감 전이라도 찍으려면 찍을 수 있는 레벨이에요. 예.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번에 이 조정의 맥시, 소위 말하는 61.8% 모두가 쳐다보는 레벨, 모든 알고리즘에 이쯤에서는 한번 사보자라고 주문이 들어가 있을 만한 레벨 61.8% 2200 초반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이 상황까지 와 있는 건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고 예. 이 문제를 갖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나눠보죠. 오늘 지금 가져온 기사들은 전부 뭐 아침에 신문 한 군데입니다. 그냥 조선일보입니다. 예. 자, 여기 이거는 또 특히 이제 웹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일단 왜 우리 장이 이러냐. 진전 없는 한반도 비핵화. 이거는 워싱턴 포스트나 로이터 같은 데서 이미 보도되고 있죠. 예.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 예. 오히려 더 계속 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죠. 자, 어제 7월 1일이니까 6월 수출 지표가 바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0.1%입니다. 0.09니까. 예. 또 꺾였어요. 이거는 우리 환율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보세요. 2016년, 2017년 우리 환율 막 떨어질 때, 예. 달러 약세일 때, 환율 떨어질 때 수출 늘 때입니다. 2014년 이후에 이때까지 뭐였죠?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거나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항상 환율은 올라갔죠. 이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똑같은 조선일보 매체입니다. 한 군데만 봐도 이런 기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발 태풍에 LCD가 추락한다. LCD 가격 떨어지는 모습, 우리 시장 점유율 낮아지는 모습. 예. 거기다가 또 이렇게 경제 섹션에 가니까 ETF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02년에 출발할 때 3,444억 국내, 예. 이게 벌써 40조 원이 됐고, 예.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게 4조 8,600억 달러, 5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거 그냥 주식 사주세요. 소위 말하는 패시브 전략. 나 뭐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주식 사주세요. 만 하면 벌었어요. 지수를 갖다가 아웃퍼폼 했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할 일도 없었어요. 들어오는 돈 갖고 그냥 사면 돼요. 예. 비중 많은 쪽에 시가 비중 높은 데 많이 사고 그렇게 했던 이 상황인데 이게 그렇다면은 같이 빠져나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우리 시장이 뭐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죠. 이제 이거는 두고 이제 조금 이슈마다 하나씩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그나마 2280일에서도 멈출 수 있는 장인가 를 보셔야 되겠고요. 네. 30초만. 예, 더 하세요. 예. 우리 밖에서 우리 윤아 작가가 그러셨어요. 예. 개인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했더니만 무릎인 줄 아나 봐요. 무릎은 내려가는 중에 이쯤이면 무릎일까가 아니고 바닥 치고 올라올 때 대충 봤을 때 이 정도면 무릎이다 싶을 때가 무릎입니다. 네. 우리가 얘기할 때 평소에 이제 지하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지하 1층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래요. 조심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우리 개인들만 사는 이 장 그다지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예. 소장님, 근데 저희 오늘 조금 더 시간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미국 쪽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미국 쪽에 지휘 몰락한 게 지금 사실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재겔치 지휘 하면은 뭐 진짜 글 쓰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혁신이라고 했는데 혁신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뭐 생각 못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제조업의 위기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지휘 자체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이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만든 전구 회사로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왔고 한때 80년대, 90년대에는 뭐 어지간한 경영학과 케이스 스터디 다 있었어요, 저희 때. 뭐 제겔치가 어떤 뭐 경영의 신이고 했는데요. 일단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약국 윌그린스인가요? 월그린스. 예. 약국 체인 업체인데, 자, 이런 데가 들어옵니다. 이런 현상이 결국 이제 다우의 다우 지수를 만들 때 처음 들어갔던 종목 중에 이제 유일했던 G도 탈락하는 판국에,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지금 나오는 것이고, 거기다가 미국이 비축통화국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불가피하다. 이것이 오래된 교과서에서 말하는 불문율이요 트리핀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이것조차도 부정하는 트럼프.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어떤 굉장히 부조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우 지수는 제가 늘 말씀드리기에 미국에서 가장 똘똘하고 싱싱한 30개 종목 가장 그 당시에 주가 상승률이 좋은 애들로 채워지기 마련. 거기서 만약에 AT&T 같은 애들 막 빠지는 거 보세요. 주가가 무겁다 못 간다 싶으면 꼭 다우위원회에서 또 회의를 열고 어느 종목 빼고 어느 거 넣을까? 그럼 뭐 그러면서 올라간 게 나이키, 구글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때 퇴출되는 종목과 새롭게 신규 진입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 시대의 변천과 어떤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다가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자면은 그만큼 다우 위원회가 다급하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다우가 더 빠질 수도 있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인 거예요. 기술적으로 다우를 좀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인 거죠. 이게 다우가 무너지게 되면은 트럼프 정부의 11월 중간 선거에 대해서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암묵적인 동의가 좀 있는 것이다라고. 그러다가 주말 사이에 띄웠던 사우디 국왕한테 내가 뭐 증산하기로 약속 받아냈다. 많이 하면 한 200만 배럴 트위트를 막 날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유가가 좀 빠지긴 하는데 이 트위트질에도 유가가 의미 있게 빠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참 이제 갈수록 어떤 무기를 갖다가 하나씩 무장 해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 저희가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할 때면 7월 6일 이후다 보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도 확인하겠네요. 두 가지를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3단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